이번 주 집중 저격 3부 집중 저격의 주제는 선제 타격론입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면요,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먼저 때리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뭐 이렇게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그렇게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네. 교수님. 전에도 이 방송에서요, 그 일본 쪽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 그것을 좀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했었죠. 네, 그것도 역시 그 상대편에서 그 미사일을 쏠 기미가 보인다. 예. 그러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아, 그 그거 이야기였거든요. 보니까 아주 유사하네요. 상당히 비슷해요. 예. 네, 그러나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쏠 기미가 보인다, 초짐이 보인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음.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문제가 음. 있다라고 하여서 사실상 이것은 그 선제 타격이라든가 그렇다기보다 이거 뭐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왜냐하면 위성 자체가 그러한 초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음. 그런데 그 미사일을 쏘르지 안 쏘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 음. 그냥 선제 공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조짐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 아니겠습니까? 애매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또 누가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화면 보시면 이게 요새 북한 쪽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을 단도 미사일로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의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까지 4번인가 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이죠, 뭐. 예. 예. 네. 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사실 군사적으로는 네. 한국에서는 킬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것은 쭉 준비해 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킬체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가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조금 하는 말이 좀 달라야 된다. 정치인이 이렇게 무슨 선제 타격이나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병화로 가느냐라는 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우리 전쟁할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치 그만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외교는 우리 안 하겠고 그렇죠. 모든 것이 실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버리면 뭐 정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들 핵무기를 가져가지고요. 먼저 자기 나라만 남도록 핵을 다 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단락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이러한 북한 핵 위기라는 것은 과거에 3번 정도 크게 있었습니다. 예. 그거 조금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들 기억나시죠? 1994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 불바다 선언이 당시 있었죠. 그랬습니다. 예,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대표가 그때 이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때로 북한의 그 핵실험이라든가 핵무기 보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그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자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박연수라는 북쪽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서울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멀지 않다. 전쟁이 발발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예.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랬습니다. 예. 네네. 거기에 대해서 남측 대표였던 손 대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잠깐만 지금 전쟁 선언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주 큰 사건이 그때 일어날 뻔한 시작이었죠. 예. 네. 저는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금방 뉴스가 부대 왔습니까? 안에서 이 내무반에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네, 그때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 1994년 4월에는요. 한국의 그 미군 편력이 중단됐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또 전쟁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총 편력의 65%를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0m가 아니라 100km, 100km 이내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5월이 돼가지고요. 그때 94년 5월에 미국은 한국 전쟁 작전 회의를 열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때 예산 때는 전쟁 피해 보고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으로 당시 클린턴 대통령, 북한은 김일성이었죠. 아직은. 그 클린턴은 전쟁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죠. 그때도 북한을 그 선제 공격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전복하겠다. 이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군 사상자가 5만 2천 명, 한국군 사상자는 49만 명. 그리고 미국의 재정 지출은 10억 달러 이상이 된다. 막 이러한 이야기고요. 이게 현재 상황으로는 그 서울에서 300만 명 이상이 현재는 사망한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카타 전 대통령이 그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김일성하고 회담을 하고 이렇게 제 1차 북핵 위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 피로가 심했는지 김일성이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까요? 예.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했군요. 네네, 그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변도 좀 많았고 나이도 많았지만 이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1997년이었거든요. 환장엽 노동당 소기가 이제 한국에 귀순을 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 네네. 그런데 이 환장엽 씨는 상당히 높은 그 북한에서의 일원가였잖아요. 이분이 뭐 주체사상을 네네, 거의 만든 상시했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일제 간점기에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일본 그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요? 북한에 있으면서요. 일본 언론들하고의 그러한 이야기도 가끔 했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귀승했을 때의 인터뷰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은 일본의 주일 미군을 먼저 공격한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아,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네, 창피하지만 처음 듣는데요. 예, 근데 교수님이 그 이번 주에 저한테 주신 PPT 중에서는 네, 가장 흥미로운 그런 가장 솔깃한 그런 대목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됐죠. 당시에도 이미 화제가 예, 예, 됐었던 그렇죠. 내용이군요. 왜냐하면 그 한반도 유사시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일 미군이 모두 그 한반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미군을 막지 않으면 북한 쪽에서는 남한하고 유사시에 이길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든 한반도에 전쟁 한번 더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사를 감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우익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지 일본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 제야의 극우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6.25하고 새롭게 네네.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그때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더 설치해야 되고 네. 또 그 적기지 공격 능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상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그 사실 1차 북핵 또 미사일 위기의 예. 내용이고요. 그런데 2자가 또 있었거든요. 2자는 바로 2002년이었죠. 1월 29일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연드 교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네, 이분이 그 부시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부터 세계 정세가 아주 이상하게 네.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네. 네, 사실 그러나 부시가 전쟁을 감행한 데는 이라크였던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다음 이란이다. 근데 그 다음은 북한이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6차 회담이 시작됩니다. 네. 북한과 예,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6차 회담. 예. 중국을 설득해가지고 중국이 위장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라크,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미국 쪽의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어요. 네. 이게 6차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네네. 북한 쪽으로 그렇게 무력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클린턴 시절에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도 벌써 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시는 그것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국 정부는 즉 여러 가지 정권이 이어졌지만 보수 등 친보 등 그러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미국 대통령에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이쪽의 정권이 보수이든 친보이든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북한을 실제로 무력으로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는 후퇴를 합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위기고요. 그렇죠. 다음은 바로 트럼프 시절이에요. 네, 우리는 트럼프 시절은 오히려 위기가 상당히 화해로 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평화 무드를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
진짜 음. 위기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 단추가 크니 네 단추가 크니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특히 그 북한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엄청나게 했죠. 예. 핵실험도 했고, 그리고 뭐 그암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미국에 도달하는 ICBM을 벌써 그 북한에서는 완성시켰다라든가 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은 정확하게 그때는 선제 공격을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 그게 트럼프 정권 초기예요. 평창 올림픽으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죠. 바뀌었죠. 예. 예.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2017년 3월이죠. 핵함모 카르 빈슨 이게 동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그 핵함모 그러니까 핵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비행기라든가 많이 탑재하고 있는 그런 함모가 이제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누비기 시작했어 단시요. 예. 그래서 정말 일본 쪽에서도 이제 한반도에서 진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거의 뭐 일촉즉발이었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러한 그 3자의 그러니까 북한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모두 미국 팔이었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전시 작전권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가 뭐 선제 타격을 하자 뭐 이렇게 할 권리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은데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한국 쪽에서는 어떤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이것을 말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러나 포스의 대통령은 좀 북한에게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를 주면 북한도 하나 줘야 된다. 이러한 완전히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진보의 대통령은 이쪽에서 그 10을 줘야 주니까 하나를 달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많았어요, 사실. 예. 그런 차이는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보면 보수이면 오히려 태교를 차세로 나가기 쉬운 상태였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고 또 거기 박근혜 대통령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개성공단을 다 철수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전쟁 준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북한 쪽에서는 엄청나게 북한 입장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에 대한 그 원조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그 삭감하기 시작하죠. 예,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기브앤테이크로 그렇게 돌아서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그 비난하는 그러한 오조가 되고요. 네, 그러나 진보 쪽에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 통일 정책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요. 물론 그 지금 그 한국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평화 통일인데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는 그것을 좀 더 변환시켜서 자극을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말은 절대 안 했어요. 한국 대통령들은.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네.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해를 하고, 예. 이게 미국이 그 북한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큰일이 난다라는 생각이 그 공유가 된 거죠, 미국하고.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선제 타격을 하자는 식으로 한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음.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없어요. 사실.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기 쓰고 싶은 그 음. 무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때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좀 예.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네네, 그렇죠. 물론 그 모든 그 군사적인 대세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소홀히 한 게 없습니다. 예. 말을 심하게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 예산이 지금 일본 우리 GNP의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일본하고 그 우리 국방 예산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음.